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기상과 더불어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19일까지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늘 저녁 8시부터 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1단계를 발령하면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장이 상황관리 총괄 반장을 맡고 풍수에 관련 부서 공무원과 주요 부서, 기관, 자체 상황실 근무자 등 모두 40명이 근무합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와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취약 시간대에 특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시간에 계곡이나 하천, 야영장 등에 있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와 투표기기와 관련해 이른바 빅뉴스를 예고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공정성 문제가 연설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란 전쟁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언론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선거의 존엄성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선거뿐 문제뿐 아니라 연설 초반부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엿새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이란의 군사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해 6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반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도 미국이 주둔하는 주변국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13,000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제2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학생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다만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장외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기념식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입장을 바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제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입특막법 폐기하라!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회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구애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인 1표제에 이어 선호투표제까지 진통 끝에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노선 경쟁에 뛰어든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민주당 내 전방위적인 1030 정책단을 의원단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청년 민심을 다잡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실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의 체질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으로 정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와의 연대설을 차단하고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반면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 등의 메시지로 선명성을 드러내며 코어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다른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만 주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공세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이른바 언더독, 약자 이미지로 지지층 동정표를 얻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물급 주자들 사이 고민정 의원은 젊은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0대 여성 후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며 세대 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세 분 다 너무 오래 하셨다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좀 물러서 주실 때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당권 주자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 차별화 과정에서 거친 표현 등이 쏟아지는 등 공방이 과열돼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에선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송 의원과 당비 납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김 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고 최고위원들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 내는 것을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고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3대 3으로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8시 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출마가 무산될 경우 개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도 엄청난 규모라며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지역이 이번 정부 들어선 달라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들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만들기로 한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광주에 조성키로 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거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밝히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전북을 찾아간 정 전 대표가 관련 발언으로 소외론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은 섭섭해한다고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는데 가열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헌절인 오늘 이른바 비체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비체위원회는 12.3 비상기염 사태 당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됐습니다.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과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환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 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장윤기 단 하나의 사건으로 경찰 조직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대책이 사건의 본질 해결보다 경찰 조직 전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 순환 인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경찰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총장이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닮은 듯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은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게 받은 여론조사로부터 시작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리적 구조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3자 대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 1, 2심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단순 홍보 목적이나 대가성 미입증 논리를 오 시장 사건엔 적용할 수 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정식 계약서조차 없어 대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유죄라고 판단한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과 하한액이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징수됩니다. 월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950원, 소득이 659만 원을 넘는 사람은 2만 9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우리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올라갑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고 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 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상향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로 계산하면 659만 원 넘게 버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2만 900원 올라 매달 62만 6,050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 부담분을 빼고 1만 450원을 더 떼갑니다. 최저보험료 소득 기준은 월 40만 원에서 만 원 올라 월 41만 원 미만 소득자는 950원씩 더 부담합니다. 전체 86%인 월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 조정으로 인한 변동은 없고 연금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0.5%포인트 인상분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상향돼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또 오래 살수록 국민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고 내년에 다시 산정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해외에서 건조된 함정의 직접 구매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K조선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서 노후화된 미 해군력의 시급한 재건을 역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probably look at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are coming in from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nd they're working with us on ships. 한국 조선사들의 선진 기술력을 미국 내 조선소에 이식하고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 파격적인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수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미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일명 번스-톨레프슨법의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이처럼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는 빠르게 세력을 불리고 있는 중국 해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37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해 수적으로 미 해군을 압도했고 2030년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과거 세계 제1을 자랑하던 미국의 조선업은 인프라 붕괴로 자체적인 함정 조달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미 해군은 2054년까지 함정을 381척으로 늘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무려 1,6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요청한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정보에 대해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일제히 참여 의사와 역량을 타진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현장에도 한화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가 직접 참석해 굳건한 한미 방산 협력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청와대는 미 해군의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한미가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브라질 정부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와 제재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등에서 브라질이 미국에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브라질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630조 원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산 수입품의 76%가 무관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 확대의 속도를 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Mas enquanto a gente tiver uma política comercial, vamos usar a palavra errática dos Estados Unidos, cada vez menos gente vai negociar com os Estados Unidos e o Brasil não é uma exceção.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단순한 통상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 우파 진영 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보우소나루의 아들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딴 관세 폭탄 역시 브라질 우파 진영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gora, não se meta nas eleições do Brasil. Eu acho que ele conhece pouco o Brasil. Se ele conhece o Brasil pela relação que ele tem com a família Bolsonaro, ele desconhece o Brasil.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잠시 온기가 돌았던 양국 관계는 관세 전쟁에 대선 개입 논란까지 더해져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아르헨티나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선수들이 펼쳐들었기 때문인데 영국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뒤 그라운드에서 이어진 자축 세리머니. 선수들은 관중석에서 가져온 현수막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비나스는 우리 땅. 영국령인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경기장 내 정치 구호를 금지한 피파 강령 위반 논란에도 선수들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mentablemente es una parte triste de nuestra historia, de todos los que estuvieron en ese episodio de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참전 용사들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고 algo grande. Ya se me va a pasar. 축구 팬들은 징계를 각오하고 벌인 용감한 행동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Si bien nos pueden no poner sanción, lo que importa es que hemos dado el mensaje. 하지만 영국 정부는 선수들이 현수막을 펼쳐든 건 완전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피파의 공식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Politics needs to be separate from football. In fact, the World Cup has one of its central tenets that politics is separate from football. 영국 정치권에선 유로 2024에서 우승한 스페인 선수가 지브롤터 영유권 주장으로 한 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같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북동부까지 거대한 연기 장막에 갇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열릴 월드컵 결승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사방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찬 선로 위 열차가 거대한 화염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통제 불능의 산불 현장입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타오르고 있는 산불은
무려 830여 건. 이 가운데 110여 건은 손을 쓸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미 소실된 면적만 19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습니다. 거대한 연기 장막이 대도시를 덮치면서 토론토의 대기질 지수는 최고 위험 수준인 10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때 인도 델리를 제치고 대기오염 세계 1위라는 최악의 오명까지 썼습니다. My eyes are burning, my lungs are burning, I've got a splitting headache. It's brutal.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미시간과 위스콘신, 뉴욕 등 북동부 전역을 삼켰습니다. 하늘은 온통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This is kind of like the earth smoking a cigarette and we're getting the secondhand smoke from it. Those particles are going to contain a whole sort of soup of different chemicals and compounds. 더 큰 문제는 19일입니다.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8만 명 규모의 월드컵 결승전과 5만 명 규모의 뉴욕 센트럴파크 야외 관람 행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 고평가 논란 속에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 내린 52,552.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1% 내린 7,533.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7% 내린 25,881.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 예측 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번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는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고문을 예측시장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ABC와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예측시장은 특정 정치,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예측에 돈을 거는 플랫폼으로 폴리마켓과 칼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페레즈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를 띄우는 텔레프롬프터 담당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언급 시장에서 베팅했습니다. 제헌절 아침 충청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40mm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충청과 경남에 최고 60mm, 호남과 경북에도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확대합니다. 오늘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4.5도, 강릉 26.4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더위도 계속됩니다. 서울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